지문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발제는 분배제도가 법률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그리고 이제 일본 측이 주장하는 규정들은 분배제도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분배제도를 폐지하는 대신에 전배전담 예비력을 도입해야 된다는 점과 집배원 안전보험관리에 관한 법률을 한 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정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결국 전배전담 예비력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그 재원이 필요할 것인데 그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전배의 정의에 대해서는 모두 다 잘 알고 계실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배제도에 그런 과연 법률적 근거가 있냐라는 것인데요. 이거는 우편규정 제301조를 근거로 전배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편규정 제301조를 살펴보면 집배원이 질병, 기타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집배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지역의 사정이 익숙한 집배원에게 이를 배달시켜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우편업무규정 301조는 집배업무 대행에 관한 요건과 내용을 담고 있기는 하지만 해당 조항은 상위법으로 별도 위임을 받는 사항이 아니고 단순히 행정규칙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제 집배업무 대행이 가능한 세부 요건으로 질병, 기타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집배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라고 들고 있는데 이는 근원상 열거 규정일 뿐이고 예시 규정으로 볼 여지가 없습니다. 만약 최근에 정말 많은 논란이 있었던 무엇 등과 같은 표현이 있었다면 100번, 1000번 양보해서 예시 규정일까? 라고 생각은 해볼 수 있겠지만 무엇 등이라는 표현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질병, 기타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집배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라고 딱 설정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기타는 질병 외에 의도하지 않은 사고를 수식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근로자의 연체 효과와 같은 정당한 권리 행사로 인한 결혼까지 포함한다고 당연히 해석할 수가 없고 이렇게 해석한다면 이제 관련 조항 전체의 어떤 유기적 그리고 체계적 해석과 완전히 배치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301조는 배달시킬 수 있다가 아니라 반드시 배달시켜야 한다와 같이 의무 규정을 두고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의무로 강제하기 때문에 그 허용 요건은 매우 엄격하고 또 제한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정이 이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우정사업본부는 연체휴가 사용을 변배한 사유로 간주하고 변배 지시를 함에 따라 다른 집배원들의 추가 근무를 강제하고 업무량을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집배원들도 변배가 굉장히 힘들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료 집배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웬만해서는 연체휴가를 사용하지도 않죠. 그리고 집배원들에게 여쭤보면은 돈 대신 돈 필요 없다. 변배만 안 하고 싶다. 이렇게 실제 말씀을 하시기도 하십니다. 대표적인 예로 최근에 코로나가 있었고 또 여름휴가 기간도 있었죠. 집배원들끼리 코로나에 걸려서 일주일간 격리되어서 출근을 못했다. 그러면 집배원들끼리 이렇게 정한다고 합니다. 일주일 동안 격리된 사람은 2, 3일만 쉬어. 그리고 격리되지 못했던 코로나에 안 걸렸던 사람은 여름휴가를 5에서 6일 정도 가는 걸로 결정할게. 그렇게 해서 집배원들끼리 결정하고 시행한다라고 합니다. 또한 지금 우정사업본부에서 경평 기준으로 그 연체휴가 사용률을 넣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물류과에서는 경평을 점수를 높게 받아야 하기 때문에 집배원들에게 휴가를 사용하도록 굉장히 좀 압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배원들에게는 굉장히 많은 업무들이 이미 많이 부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집배원들이 과연 동료에게 변배라는 부담을 주면서 어떻게 휴가를 쓸 수 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느냐? 집배원들은 연체휴가를 사용하고 출근을 하십니다. 출근을 하시고 계속해서 업무를 수행하시는데 그분들께 여쭤봅니다. 왜 연체휴가를 사용하고 출근을 하시느냐? 휴가 끝나고 다음 출근했을 때 업무가 너무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휴가 쓰고 나와가지고 일하고 내가 업무 부담도 줄고 업무 부담 줄면은 그 사고 비용도 줄어들고 동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 차라리 출근하는 게 더 낫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변배 때문에 힘들면 쉬라고 만든 휴가를 쓰지 못하고 따라서 쉬지 못해서 계속해서 일만 하게 되니까 업무 부담은 또다시 가중되는 그런 악순환을 변배제도가 만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역시 우편업무 규정 외에 직무대리 규정이나 공무원 임명령, 공무원 임용 규칙 같은 것도 변배제도의 근거 규정이라고 우정사업본부에서는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직무대리 규정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직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대부분은 정해진 직급에 따라 순서대로 정하고 한 사람당 하나의 직급에 대해서만 근무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혼자에 대해 다수의 직병이 견배하는 견배 제도와는 상당히 차이가 있죠. 그리고 공무원 임명령과 공무원 임명 규칙 역시 병가 30일 이상의 결혼이 발생할 경우 업무대행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직병이 하루만 빠져도 견배하는 견배 제도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앞서 말씀드린 이 규정들은 직무대행자를 지정하면서 한편으로는 직무대행자의 업무 부담을 고려해서 즉각적인 결혼 맞춤 규정을 명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이 규정이 견배에 관한 규정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업무대행자의 부담을 신속하게 최소화하는 결혼 노출 규정의 준비에 대해서는 애써 외면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규정들은 견배 근거 규정으로 삼을 수 없고 오히려 이 규정들이 업무대행자 지정과 결혼 적기 노출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견배제도에 대한 총체적인 어떤 지정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수당 규정 관련된 건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견배제도는 견배해야 하는 직병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봐야겠죠. 답은 역시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공무원수당 규정 예산 범위 내에서 월 20만 원의 업무대행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정사업본부는 이 업무대행 수당이 관계자들의 법적 근거 하나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수당은 휴직기간이 30일 이상의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코로나에 걸려서 일주일 격리가 됐다, 근로들은 일주일 격리를 하지만 수당은 전혀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 직병들은 사고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가 잦습니다. 그런데 웬만한 경우 병원에서 진단서를 떼온다? 그러면 전치 4주입니다. 전치 4주는 28일이고요. 30일에 몸이 치기 때문에 아무 수당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전치 4주 받아서 만약에 병가를 생각했는데 열흘 정도의 요양기간이 더 필요하다라고 해서 또 추가 병가를 냅니다. 그러면 총 38일 정도가 되겠죠. 그럼 수당은 어떻게 주느냐? 소급해서 절대 주지 않습니다. 총 38일의 요양기간 중에 30일을 제외하고 나머지 8일에 대해서만 20만 원을 계산해서 지급합니다. 그리고 견배는 혼자 하지 않죠. 여러 명이서 같이 하게 되는데 그 8만 원, 20만 원에서 일할 계산한 그 비용을 견배한 인원들이 다 나눠 갖는다. 그 정말 몇 분 안 되는 그것 때문에 직병원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정말 강한 노동연구에 내몰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수당을 설사 20만 원 전체를 받는다 하더라도 이것을 개별 직병원들에게, 견배를 한 직병원들에게 지급하기보다는 한 명을 지정해서 그 비용을 받고 비용은 회식비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과적으로 직병들은 견배 업무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를 전혀 지급받지 못하고 이른바 공짜노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결론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우체국본부가 견배 근거라고 주장하는 규정들은 견배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그렇다면 이제 이 법령에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루어지는 견배제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개선해야 될 것이냐의 문제인데, 직병의 통상적인 견배 업무를 우편업무 규정이 포섭하고 견배가 가능한 요건과 절차를 엄격히 세분화해서 도남용을 제도적으로 통제하는 방식도 고려는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인원 충원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직배구역 및 업무량 제조종이 불가할 뿐이기 때문에 대처인력이 촉되지 않는 한 실질적인 근로임금 면제 효과는 없으므로 견배제도를 폐지하고 그 업무 분력은 견배 전담 예비 인력을 도입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018년에 직배우 노동개선 기획추진단은 견배 전담 예비 인력 방식을 제도할 것을 공고했고, 노동사업본부도 현업간에서 소요인력 산출 기준 세칙을 개정하면서 담당할 대체 인력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런 권고를 반영해서 견배 전담 대체 인력을 도입하는 대신에 예비 인력 6.75%에 해당면을 채용해서 기본 인력에 반영하는 한편 견배제도 효율화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직배우 노동개선 기획추진단은 기본 인력의 6.9%를 증원하고 증원된 6.9% 인원에서
또다시 6.9%를 예비 인력으로 만들어라라고 권고를 했는데 우체국은 그렇게 하지 않고 기본 인력의 6.75%를 그냥 추가 채용하고 경대 제도를 효율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그리고 그러나 이제 우체국 우본과 같은 입장을 따를 경우 소요인력 산출기준 설치에 예비 인력들을 도입한 취지 자체가 굉장히 무색해지고 적정 인력과 예비 인력 부분이 없어지고 또 표준 집배 보완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이를 집배별로 비교하는 데서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비 인력 외에도 집배 인력이 팀 전체 단위로 진행되는 통보훈련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업무 부담이 실질적인 건설성을 기대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우정사업본부 협업관서 직원 인력 운영 기준 규정 제15조와 우정사업본부 협업관서 직원 공무관리 규정 제12조 휴가 관련 규정에 기본 인력과 예비 인력이 기본되어 운영하도록 하고 예비 인력이 그 도입 취지에 맞게 경비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으로 활용되도록 제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료집은 41페이지에 기억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적정 인력과 예비 인력을 구분하고 필요한 예비 인력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집배 업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적정 인력을 정확하게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이와 관련해서 집배 분야 인력 운영 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2010년 2월 12일에 우체국가 적정 집배 인력 운영 집배원의 업무 평준화를 위해 집배 부하량 시스템을 도입했는데요. 객관성을 담보하지 못해 집배원의 실태를 제대로 측정할 수 없을 정도의 문제가 많다는 지적에서 불구가 되었습니다. 감사원 역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조치하기도 했고 그에 따라서 이제 우정사업본부는 우정노조와 집배 업무 강도 진단 시스템 폐지할 것을 하고 있고 다만 노사가 공동으로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는 대신에 대한 마련 시까지 현 시스템을 그대로 운영한다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전혀 아무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현재까지도 이제 문제점이 많은 시스템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것인데요. 3년이 지난 시까지 기약 없는 논의만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집배 분야 인력 운영 기준 및 정책을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그런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 그러면은 무엇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 것이냐인데 여기에 대해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및 복지기본법이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정책 심의회는 일선 소방서 소방경 이하 계급대에 소방공무원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해서 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이제 그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배원 역시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노동자 그리고 노동조합 혹은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인물 그리고 노동자들의 의사가 충분히 이제 반영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학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객관성과 전문성, 신뢰성을 담보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정사업 이제 그런 예비 인력을 우리가 채용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하겠죠. 앞서 이제 메인 발제 1번에서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그중 하나가 이익잉여금을 그 우편 사업에서의 이익잉여금을 내금 사업에서의 이익잉여금을 우편으로 돌릴 수 있게 하고 우편에서 돌린 그 이제 이익잉여금을 인원을 충원하는 데 가장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하고 그리고 일반회계 정출금 한도를 붙이는 방식 그리고 그 회계로 제출하는 것을 굉장히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식이